세비치님, 영상 댓글에 많은 분들께서 질문들을 달아주셨는데요. 그거 하나씩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네네.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갭 1억으로 살 수 있는 곳 찾는 방법 알려주세요. 요즘에 제 댓글에 보면 진짜 1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뭐 추천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많아요. 근데 뭐 1억으로 살 수 있는 거 사실 많긴 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 그걸 사는 입장에 따라서도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추천은 힘들지만 이걸 찾는 방법은 알려드릴 수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걸 어떻게 찾냐면요. 제가 네이버 부동산에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내가 좀 관심 있는 동네를 딱 정하시고요. 여기 보면 이제 평수를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수를 20평대로 하면 조금 더 상품성 올릴 수 있으니까 20평대로 정하시고요. 대략 우리가 이제 갭 1억으로 하려면 매매가가 4억에서 5억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매매가는 4억에서 5억 정도로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 보면 우리가 매매 평당가가 아니라 전세가율로 볼 수 있거든요. 전세가율로 딱 해요. 그러면 대략 우리가 4억에서 5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전세가율이 60% 정도 되면 1억 정도 투자금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필터를 정해놓고 이렇게 동네들을 보면요. 1억으로 가능한 아파트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걸 좀 추려가지고요. 야, 여기가 지금 동서남북을 봤을 때 입지가 좀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 이 동네는 아파트가 밀집이 되어 있는지, 그걸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로얄과 비로얄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보통 알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로얄과 비로얄이 얼마나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 없어요. 근데 너무 이 로얄이 너무 월등히 좋아요. 예를 들면 뭐 한강 뷰가 나와요. 호수 뷰가 나와요. 엄청 좋아요. 그러면 사실 이 로얄과 비로얄의 차이는 엄청 커져요. 근데 그게 아니면요, 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아파트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봐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거 볼 수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를 봐요. 예전에 뭐 하락기 때 실거래가, 상승기 때 실거래가를 추려서 보다 보면요. 확실히 하락기 때보다는 상승기 때 이 격차가 줄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파트마다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의 그 과거, 현재 그걸 체크하면서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얼마나 차이가 줄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제 주변에서 실제로 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부동산 공부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부터 취득해야 할까요? 근데 저도 처음에 제가 부동산 공부하려고 할 때 그 생각했어요. 나 공인중개사부터 따야지 뭔가 내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생각했었는데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려고 하니까 이 책이 범위도 많고 너무 이게 공부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거의 뭐 투자 거의 10년 가까이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굳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필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내가 그 공인중개사 업을 하고 싶으면 당연히 취득해서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사실 그걸 딸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사실 그거 공부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나의 목적이 내 자산을 늘리는 게 더 목적이라 했을 때는 굳이 거기에 시간 쓰지 마시고요. 부동산 공부하는 데 시간 쓰셔가지고 자산을 어떻게든 빨리 늘리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한다고 해서 증권가에서 일하시는 거 아니듯이. 근데 사실 보면 네. 증권가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주식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자격증일 뿐이지 그게 엄청 또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 경험, 공부랑 경험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부동산 임장 다녀와서 괜찮은 아파트들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봐요. 저희 수강생분들도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저는 달라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가기 전에 손품 파는 거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손품이 80%고 현장 임장 20%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제가 가기 전에 다 제 스스로 결론 다 내려요. 그래서 그 동네의 흐름과 뭐 동별로 급지를 나누고 거기서 이제 평당가 높은 아파트부터 다 추리고 거기가 몇 년도였고 뭐 브랜드가 어떻고 다 조사를 다 해요. 그걸 하고 저는 그냥 현장에는 그 가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녀와서 사실 할 게 없어요. 이미 다 해놓고 갔기 때문에 할 게 없어서 그냥 제가 하는 거는 네이버 부동산에 좀 관심 있는 아파트를 관심 단지로 해놓고 계속 시세 트래킹을 해요. 여기가 최근에 얼마에 거래가 됐고 지금 매물은 어떻게 나오지? 근데 그 정도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임장 보고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자세히 정리해 놓으면 좋긴 하지만 괜히 그것 때문에 임장을 안 가고 싶어질 수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고 진짜 내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맞죠? 그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5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빌라 사도 되나요? 이것도 진짜 질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서울이 핫하잖아요. 근데 내가 서울에 사고 싶은데 아파트는 비싸니까 그러면 이게 나중에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좀 저렴한 빌라를 미리 사두면 안 될까? 진짜 많이 고민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는 확실한 시세가 있어요. 근데 빌라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적정한 금액에 사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 뭔가 재개발 구역이든 뭔가 지정도 안 된 너무 초기라 했을 때는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만약에 내가 이런 좀 경험이 많다. 그런 분이면 할 수 있죠. 이게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근데 나는 너무 초보다. 그럴수록 저는 빌라를 사기보다는 그냥 아파트 쪽으로 보시는 게 확실히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2주택 해도 되나요? 이것도 진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여력 되면요 당연히 2주택까지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세제 기준으로는 비규제 지역은 2주택까지 해도 취득세 중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종부세 같은 경우는 가액에 따라 다른데 뭐 그걸 넘지 않는 이상은 또 그것도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거고 나중에 양도세 같은 경우는 집을 판다 했을 때 우리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전략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둘 중에서 못난 애를 일반가세 받고 먼저 팔아도 돼요. 그렇게 팔고 나머지 하나를 비과세 받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2주택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다주택자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도 이제 제 댓글에 달렸던 질문인데요. 만약에 지금 내가 주택수가 많다. 근데 그런 분들의 특성을 보면요. 다 좋은 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뭐 구축이고 안 좋은 것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줄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개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의 트렌드는 어떻게든 똘똘한 걸로 사람들이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수록 내가 갖고 있는 걸 팔아서 줄여서 이게 한 채든 두 채든 더 똘똘한 걸로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조금 더 장기로 보유한다거나 그렇게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조금 개수를 줄이는 작업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기존 집 팔고 월세 살면서 투자해도 될까요? 이것도 진짜 많이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월세를 살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공격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그렇죠? 내가 기존의 실거주로 좀 안정적으로 살다가 뭔가 이제는 집을 팔고 월세를 산다는 것이 쉬운 선택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그 선택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은 내가 전세에 가는 것보다는 확실히 월세로 살면 목돈을 확보할 수 있죠. 그 집을 판 돈, 뭐 월세 보증금으로 내고 뭐 남겨두고도 목돈이 생기니까 그걸로 더 좋은 걸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 방법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약간 제가 주의할 점은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조금 고려해야 돼요. 왜냐하면 뭔가 월세를 산다 했을 때는 그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예전에 살던 집보다는 조금 더 못한 데로 갈 확률이 많잖아요. 근데 내 아이가 있는데 원래 살던 집보다 못한 데로 가면 아이가 사실 정서적으로 안 좋을 수 있어요. 저는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자산을 늘린다는 것이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아이가 뭔가 불안함을 느끼고 그런 거에서 위축이 되고 하면 저는 그게 행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그런 분들이 하면 굳이 월세 살면서 투자하기보다는 그냥 갈아타기로 내가 월세 살면서 살 수 있는 아파트보다 그렇게 좋은 건 못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존에 살던 집보다 조금 더 좋은 데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도 조금 주거의 안정성을 느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자산을 늘리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가는 것 동시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것도 실제로 이제 주셨던 질문인데 첫 번째는 기존 집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내놔야겠죠. 이거를 매물 내놓고 그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갈아탈 집을 보러 다녀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아파트를 선택할지까지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제 그때 이제 갈아탈 집을 먼저 계약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일단은 내가 기존 집,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매도 계약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매도 계약을 확실히 하고
내가 갈아탈 집을 계약을 하는 순서로 가야 됩니다. 그 계약을 할 때는 기존 집 할 때 잔금일까지 정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야지 갈아탈 집을 이제 계약할 때도 잔금일에 서로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싹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갈아타기를 할 집이 좀 구축이고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것도 조율할 수 있어요. 보통 고를 때는 이제 갈아탈 집 계약을 할 때 중도금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도금을 조금 이제 많이 넣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매도자랑 좀 합의만 되면 이제 중도금 드리고 잔금과 중도금 사이에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진행하는 방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경제기사 보는 방법 알려주세요. 경제기사 보는 방법도 질문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실제로 매일 새벽에 제가 경제기사를 보거든요. 근데 이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 내용이 나에게 다 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요. 이걸 어느 정도 요약을 하시고 그 밑에다가 내 생각을 한 줄에 적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부동산 기사다, 어떤 정책이 나왔다, 뭐 공급 대책이 나왔다, 그러면 그 내용을 요약하고, 그럼 이 공급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지 내 생각을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뭐 9월 7일에 나왔던 공급 대책 같은 경우는, 이게 LH에서 공공으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공급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할 것 같다.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기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다. 이게 뭐 100% 정답이 아닐지라도 내 생각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게 계속 매일매일 쌓이다 보면 내 인사이트가 확실히 명확해지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경제기사는 내 생각을 쓰는 것들 그렇게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 유튜브 댓글로 좀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앞으로도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이렇게 모아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세비티 강의 및 1대1 상담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